안녕하십니까. 시계열 분석의 발표를 맡게 된 이준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선정하게 됐는데요. 기대에 충족하는 부분도 있고 좀 생각보다 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느껴지지만 어쨌든 제가 느낀 바대로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열 분석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뭐 이렇게 정의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고요. 일단 그 발표하기 전에 시계열 분석이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 중에 과목 중에서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한번 나타낸 거고요. 일단 이 분석 기획 탐색 분석 중에서 분석 안에 들어있고 그 안에서 설계와 기법 적용에 중에서 적용에 해당되고 그냥 분석 기법이 아니라 고급 분석 기법에 해당되고 그 중에서 시계열 분석 이렇게 되는 걸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의는 일단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된 데이터를 말하고요. 예를 들어 날씨나 우리 뭐 코스피 주가 지수나 연간 어떤 뭐 매장의 매출 추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이라는 거는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뭐 이런 거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성 요소는 그 시계열 데이터 안에는 네 가지 요인으로 이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작은 추세가 뭐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면서 점차 우상향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를 뜯어서 보면은 추세 요인으로 보면은 그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이런 트렌드를 나타내는 게 있고 순환 요인 같은 경우는 그 계절하고는 상관없이 계절보다 좀 더 긴 텀을 통해서 예를 들어 2년이나 3년 정도를 주기로 이 사인 곡선을 기준으로 형태로 해서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계절 요인은 당연히 1년 안에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적인 그 높낮이를 나타내기도 하고 불규칙 요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랜덤이죠 말 그대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 것이 복합적으로 이런 어떤 그 시계열 데이터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류인데요.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데 정상이라는 거는 그냥 노멀하다가 아니라 일정하고 항상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그 녹색 그 그래프처럼 그냥 위로 아래로 그 어떤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한 진폭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 좁아지지도 않고 넓어지지도 않는 그에 반해서 비정상 같은 경우는 그 빨간색으로 표현된 건데 맨 위에 같은 경우에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그 폭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위아래 폭은 변하지 않지만 가로폭은 좁아졌다 넓어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밑에 시작해서 위로 끝나기도 하는 정상 데이터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변화가 실제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는 거고 변화도 있을 위아래로 변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진폭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평균과 분산이 일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정상은 평균과 분산이 일정합니다. 근데 비정상 같은 경우에는 평균 분산이 일정하지 않은 그런 걸 비정상 데이터라 하고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정상 데이터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밑에 보는 것처럼 차분이라고 하게 돼 어떤 디퍼런스와 어떤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비정상 데이터의 경우에요. 그런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징입니다. 시계열 분석을 한다는 건 결국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규칙한 아까 위에서 말한 그 비정상 데이터를 가지고서 정상 데이터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불규칙한 패턴이 없어 보이는 것을 패턴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다음 데이터를 예측하는 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근데 또 여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분석하는 툴로만 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저도 보면 볼수록 그냥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왜 이거를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지 이게 통계학에서 좀 뭐라 그럴까 미래를 예측한다 그래 버리면은 틀릴 확률이 매우 크니까 좀 자기는 예측하는 게 아니다. 그냥 미래를 어떤 상상하는 뭐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만 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동의가 안 되는 저는 어쨌든 이걸 가지고서 예측하는 데 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이 나오는데 여기부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좀 통계학적인 내용이라서 우리가 이제 정보학 과목에서 좀 필요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해하는 데까지만이라도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AR, 그러니까 자기 상관 모델, 그리고 MA, 그 이동 평균 모델, 그리고 아리마 모델이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기 상관 모델 같은 경우 일단 그 회귀 분석이라는 방법을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통계학에서는 이제 자료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음 것을 예측할 때는 그 이전 것의 패턴을 가지고서 한다. 그 이전 것을 회귀한다. 이런 뭐 개념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통계학에서는 어쨌든 이걸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 결론은 넘어가서 이 하나하나 보면서 볼게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회귀 중에서 그 자기상관 모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나올 데이터가 이전의 데이터가 지금 현재 나올 데이터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수철이 움직임이라 되어 있는데, 이전 용수철은 이제 움직임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느냐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위치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좁아진 상태라고 하면은 다음은 그러니까 점점 벌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의 위치가 다음 위치로 어디까지 가는지 이 수식으로 본다 하더라도 XT,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는 XT1,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약간의 그 ET가 들어있는, ET는 이제 약간의 요차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그 데이터를 예측하는, 그러니까 결국 중심은 이전 데이터라는 거고요. 다음 MA 같은 경우는 이에 반해서 이동 평균 모델이라는데, 이전의 오차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것을 예측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 거긴 한데, 그러니까 AR 같은 경우는 기존 값을 기준으로 다음 값을 예측한다. 그리고 MA 같은 경우는 그 기존 값과 다음 값의 그 오차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다음 그 값을 예측하는데 사용한다.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다음 걸로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면 아리마 같은 경우에는 AR하고 MA를 더한 건데, 그럼 일단 AR, MA를 단순히 더하기만 한 거는 요 수식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태 플러스 과거에 얼마만큼의 오차를 가졌는가가 다음 값을 예측하는 요 두 가지를 겹친 거를 이제 AR, MA를 하는데, 요렇게만 합쳐버리기만 하면은 그 비정상시 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 조금 예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상시 계열로 바꾸는 인테그레이티드한 것을 좀 더 개념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AR 플러스 I 플러스 MA 해서 아리마라는 그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은 매우 복잡한데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우니까 결론은 여기 제가 정리라는 부분을 해놨는데, 정리 이전에 아리마 같은 경우에는 과거 데이터의 추세를 활용해서 다음 현재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 이런 개념인 거고요. 그 정리라는데 일단 제가 요것만 일단 보면 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AR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재와 과거의 자신 간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MA는 현재와 과거 자신의 오차가 얼마큼 됐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ARMA, 그러니까 아리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잘 짬뽕해서 현재와 이전에 과연 그 트렌드가 어땠는지를 잘 분석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R이랑 MA를 잘 합쳐서 그 최종 단계로 아리마라는 모델이 만들어졌다. 이거를 쓰면은 과거의 트렌드를 잘 반영해서 다음 거를 예측할 수 있다.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가 이게 참고를 했던 책에서는 R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서 빅데이터 시계열 분석하는 걸 했던데요. 그 아리마 모델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이 5단계의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해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나타나 있는 그 점차 우상향하되 주기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하나하나 쪼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트렌드, 계절, 우연 요 세 가지로 나눠서 본다 그러면은,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그냥 우상향하는 데이터, 그 다음에 계절은 그냥 전형적으로 주기적으로 나눠진 거, 그 우연, 랜덤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트렌드는 어쨌든 변화가 있다. 즉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끝났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변화가 있다. 시즌이나 아니면 랜덤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최종적으로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눠서 분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환을 하는데 이 데이터 자체가 그 비정상 데이터, 그러니까 불안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 안정한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을 로그도 씌우고 차분으로 인해서 차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변화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p-value가 0.05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거는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안정적인 상태로 우리 이 p-value라는 게 통계학에서 뭐 귀무가설을 지지하게 되는 통계적으로 그 의미가 있냐 없냐 가설 간의 차이가에 통계적으로 변화가 있냐 없냐 그 보는 거니까 이 변환이라는 걸 통해서 p-value를 0.05 밑으로 떨궈서 안정적인 데이터로 만들어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이제 파라미터 결정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아리마 모델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결정을 할 때 과거를 얼마만큼 볼지 이런 거를 그 파라미터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과거를 뭐 10개 뭐 예를 들어 10년치 데이터를 볼지 1년치 데이터만 볼지 그 데이터를 볼 때 그 AR 모델에 대해서는 얼만큼 보고 MA 모델에서 얼만큼 보고 이런 것들을 각각 파라미터를 우리가 넣어줌으로써 결과값이 예측치가 계속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최적의 예측치를 찾아주는 것이 이 ACF나 PACF 혹은 이 오토 아리마 함수를 통해서 이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세 가지를 우리한테 이 함수를 통해서 알게끔 되는데 이 P, D, Q는 각각 AR의 차수, 그러니까 얼마큼 과거를 볼 건지,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그 차분을 몇 번이나 할 건지, 그리고 Q 같은 경우에는 MA 모형에서의 차수,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 동안의 오차를 관측할 건지 이런 거를 파라미터로 넣어서 PDQ 값을 넣어가지고 찾게끔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다음 예측하는 데 넣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제 모형을 만드는데 이 아리마 함수를 통해서 아까 얻은 파라미터를 넣어가지고 예측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정상 데이터로 해놓다 보니까 결과 값이 이제 우리는 이제 과거 데이터는 전형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주기적으로 올라갔었는데 정상 데이터로만 예측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약간 동떨어진 결과를 얻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 정상 데이터로 변환하지 않은 기존의 비정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전형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주기성을 갖는 맨 끝에 이 점선으로 조그맣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61년 정도부터 요 기간의 예측치가 나온 걸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깔끔하게 된다. 뭐 여기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예상은 가능하다. 약간 말장난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의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시 같은 경우는 이건 우리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우리 강혜띠 교수님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요. 비트코인 시세를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해보는 걸 했는데 사실 왼쪽을 보면은 거의 그러니까 주황색이 실제값이고 파란색이 그 예측값인데 거의 지금 파란색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차가 별로 안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그 오차만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오차가 많이 나기는 나는데 그래도 글쎄요 왼쪽 것만 봤을 때는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보고 투자해도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예측이 잘 되는 걸로 일단 제 눈에는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교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아주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활용 분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빅데이터랑 시계열 데이터가 사실상 거의 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IoT 장비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걸로 24시간 실시간으로 계속 누적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얻어지는 데이터라는 특징을 갖잖아요. 일별, 월별, 계절별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얻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 방법은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을 아주 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시계열 분석 방법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논문들이 얼만큼 있는지를 한번 쭉 찾아봤는데 그거 가지고서 옆에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었거든요. 만든 걸 저희가 따온 건데
그 안에서 이제 키워드라고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뭐 수요 예측, 정부 행정 예산, 뭐 금융 뭐 주가 예측, 아니면 건축 공사비 예측, 기후나 뭐 대기 오염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걸 봤을 때는 아 뭔가 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짜거나 아니면 정책을 수립하는데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향후에 뭐 주가 예측이나 뭐 금리 예측 아니면은 이제 기후나 대기 오염 같은 환경 문제에 이런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시계열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참고문헌은 뭐 이렇게 이 책과 자료를 이용했고요, 웹사이트를 이용했고 이상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떠셨나요? 통계학에서는 이 시계열 분석을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로는 사용하면 안 된다. 다만 이제 과거를 이제 분석하는 용도로만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생각보다는 그 예측치의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좀 유용한 도구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어떤 전략을 짜는 용도로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뭐 미래의 불확실한 문제, 예를 들어 뭐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인구 정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대비하고 또 어떤 정책을 짜는 데 있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시계열 분석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